안 돼. 아가. 영하 15도의 폐기물 처리장, 거대한 파쇄기 앞에서 들려온 섬뜩한 비명이었어요. 한 남자가 고물을 버리고 집에 가려던 순간 쓰레기 더미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발견한 버려진 아기. 꽁꽁 얼은 아기를 본 순간 경악해버렸죠. 결국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었어요. 한번 들은 노래를 바로 연주하는 바이올린 천재 아기였던 거예요. 이 남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뒤 이 아기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도 아버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구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저녁 6시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온기가 떠나버린 텅 빈 골목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거칠게 적힌 철거라는 두 글자가 마치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깨진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정막을 깨는 것은 낡은 리어카 바퀴가 삐그덕거리는 소음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60살 최철민 씨의 등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어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기계가 긁히는 듯한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크르륵, 쉭, 철민 씨는 습관적으로 화상 흉터로 일그러진 자신의 목을 거친 손바닥으로 감싸쥐었습니다. 30년 전 화마가 앗아간 것은 그의 고운 피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대가 눌어붙어 버린 그는 숨을 쉬는 매 순간이 성대를 긁어내는 듯한 고통과 싸워야 했죠. 길가에 버려진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발견한 철민 씨가 허리를 굽히며 짧은 기합을 넣었습니다. 차.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단 긁힌 레코드판이 튀는 파열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골목 구석에서 공을 차던 초등학생 아이들이 철민 씨를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저기 쇳소리 괴물 할배다. 도망쳐. 잡히면 잡아먹는데. 철민 씨는 아이들 뒤로 무너질 듯 위태로운 벽돌 담장을 보고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입을 떼자마자 나오는 건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쇳소리뿐이었습니다. 위험에 결국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버렸고 철민 씨는 아이들이 떨어뜨리고 간 찢어진 동화책 한 권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보물인 노란색 투명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투박하고 갈라진 손가락이었지만 찢어진 종이를 맞추는 손길만큼은 의사보다 섬세했습니다. 그는 테이프로 꼼꼼하게 책을 복구해 벤치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며 듣는 이 하나 없는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심히 놀아라.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철민 씨는 리어카를 끌고 유일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문짝 앞에서도 그는 멈춰서서 한참 동안 헛기침을 했습니다. 크흠, 크흠. 세상 사람들에겐 괴물 소리일지라도 방 안에 있는 딸에게만큼은 조금이라도 덜 거친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20살 딸 은수가 환한 미소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빠 왔어? 바퀴 소리 들리길래 기다렸어. 은수의 맑은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아빠를 향해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아주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수야. 아빠 왔다.
그 쇳소리 섞인 인사가 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장가였습니다. 좁은 방 안 은수가 차려놓은 밥상은 김치와 콩나물국뿐인 소박한 식사였지만 철민 씨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상처 입은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딸을 위해 억지로 입을 열어 칭찬했습니다. 국물이 시원하네.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목에 핏줄이 서는 것을 아는 은수는 말없이 아빠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은수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건 역시 철민 씨가 고물상에서 주워와 본드로 붙이고 니스치를 해준 세상에 하나뿐인 악기였죠. 은수가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냉골이었던 방 안에 천상의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 씨는 벽에 기대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박자에 맞춰 조심스럽게 허밍을 넣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목에 무리가 덜 가는 허밍은 부녀가 나누는 그들만의 대화였습니다. 바이올린의 고운 선율과 철민 씨의 투박한 쇳소리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슬프고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주를 마친 은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콩쿠르 예선 붙었어. 다 아빠 덕분이야. 철민 씨는 흉터투성이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젖먹던 힘을 다해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내 딸, 최고다. 그날 밤 곤히 잠든 은수의 머리맡에서 철민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구석에 깔린 20년 묵은 누런 장판 모서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판 위를 덮고 있는 무거운 작의 장롱을 거친 손으로 한번 꾹 누르며 아무도 듣지 못할 혼잣말을 씹어 삼켰습니다. 여기에 있어. 20년 전 그 폭설 속에서 주워온 진실이 저 낡은 장판 밑바닥에 숨죽인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불안한 듯 장롱을 한 번 더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전등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장판 밑의 비밀은 여전히 그곳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24일 세상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었지만 하늘은 재앙 같은 폭설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서울 외곽에 버려진 땅을 꽁꽁 얼려버린 밤이었죠.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딴 곳,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는 거대한 파쇄기가 쇠붙이와 플라스틱을 집어삼키며 끔찍한 굉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쾅, 콰직, 우웅, 쾅. 그 강철 괴물의 입 앞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두꺼운 코트를 입은 20대 후반의 서인아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차 안 조수석 바닥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어져 있었죠. 서인아는 신경질적인 손길로 남은 종이 조각들을 긁어모아 품에 안은 비닐봉지 안으로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가녀린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엥, 엥. 갓난아기의 칭얼거림이었지만 인화의 눈빛에는 모성애 대신 혐오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 입구를 2번 아주 꽉 묶어버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새어나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조용히 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 인생의 오점이야. 그녀는 파쇄기로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 옆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가파른 경사면으로 다가갔습니다. 망설임은 1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묵직한 봉투를 쓰레기 더미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봉투는 눈 덮인 쓰레기 위를 대굴대굴 굴러내려가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파쇄기 쪽으로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이나는 봉지가 굴러가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지도 않고 차에 올라타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눈 덮인 바닥에 찍힌 타이어 자국은 쏟아지는 폭설에 금세 지워져 버렸습니다. 잠시 후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처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의 젊은 철민 씨였습니다. 고무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트럭에서 내려 작업 반장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말을 아끼기 위해 익숙해진 수신호였죠. 반장은 입김을 불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이, 쇳소리.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일찍 좀 들어가지 그래. 이 날씨에 고생이 많다. 철민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화상 입은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가면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하얀 입김과 함께 쇳소리가 흩어졌습니다. 정산이 끝난 후에도 철민 씨는 바로 떠나지 않고 처리장 구석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쓸만한 고철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살피는 가난한 습관 때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파쇄기의 기계음 사이로 아주 미세하고 이질적인 소리가 철민 씨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으앙. 철민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양이인가 싶어 무시하고 돌아서려는데 소리는 더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소리가 나는 곳은 쓰레기 산 아래 파쇄기 입구 근처였습니다. 철민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봉지는 컨베이어 벨트의 진동 때문에 점점 톱니바퀴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고 남은 거리는 불과 3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의 본능이 위험 경고등을 켰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철민 씨는 미끄러운 쓰레기 경사면을 타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날카로운 고철 조각들이 바지를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톱니바퀴가 거대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바로 앞 봉지가 떨어지기 직전 철민 씨가 몸을 날려 봉지 끝을 낚아챘습니다. 중심을 잃은 철민 씨는 쓰레기 더미 속을 구르면서도 가슴에 품은 봉지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기어 올라온 철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단단히 묶인 봉지 매듭을 풀었습니다. 봉지가 열리자 추위에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었지만 눈앞의 불빛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텅 빈 초점을 가진 섬천성 맹인 아기였던 겁니다. 아기의 창백한 얼굴 위로는 서인화가 찢어서 같이 넣어둔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경악하며 자신의 두꺼운 패딩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음장 같은 아기를 자신의 뜨거운 맨살에 닿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 찢어지는 쇳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철민 씨는 아기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철민 씨의 체온이 전해지자 아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철민 씨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보았습니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 조각들, 병원 마크가 찍힌 그 찢어진 종이들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철민 씨는 꽁꽁 언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 아이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폭설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2005년 12월 24일의 심야였습니다.
미친 듯이 눈길을 뚫고 달려온 철민 씨의 낡은 트럭이 판잣집 마당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그는 시동을 끌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패딩 품 안에 감싼 아기를 안은 채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서릴 만큼 냉기가 가득했죠. 철민 씨는 아기를 아랫목에 눕힐 새도 없이 서둘러 연탄불을 갈았습니다. 매캐한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롱에 있는 이불이란 이불은 모조리 꺼내 바닥에 겹겹이 깔았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라. 자리에 눕힌 아기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과 너무나 먼 숨소리. 철민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두꺼운 패딩과 땀에 젖은 네일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화상 흉터로 뒤덮인 자신의 맨 가슴으로 차가운 아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그는 쇳소리 섞인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며 자신의 체온이 아기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거친 피부와 보드라운 살결이 맞닿은 그 밤, 철민 씨는 인간 난로가 되어 아기를 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얼음장 같던 아기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그제야 철민 씨는 참고 있던 숨을 길게 토해내며 바닥으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후. 안도의 한숨이 천장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아기가 진정되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자 철민 씨의 시선은 벗어둔 젖은 패딩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쑤셔 박아둔 그것. 아까 처리장에서 아기와 함께 주워온 종이 조각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철민 씨는 축축하게 젖고 구겨진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작은 밥상 위에 펼쳤습니다. 물기에 젖어 건드리기만 해도 찢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조각들. 그는 마른 수건으로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 서랍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노란색 투명 박스 테이프였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워온 찢어진 책도 부러진 장난감도 모두 살려냈던 그 테이프가 이번에는 진실을 복원할 차례였습니다. 후. 철민 씨는 언손의 입김을 불어가며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곱아 자꾸만 조각을 놓쳤지만 눈빛만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십 개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문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누더기처럼 기워져 반들반들해진 종이 한 장. 철민 씨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상단에 적힌 날짜는 2005년 12월 24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진단명이 철민 씨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진단명 선천성 시각장애 1급 양한 실명아기의 눈이 그저 예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이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철민 씨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아래 적힌 보호자, 즉 산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산모 성명 서인 화철민 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늘 날짜, 오늘 태어난 아기, 그리고 장애 진단.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버린 게 아냐. 그때 아까 폐기물 처리장에서 들었던 파쇄기의 굉음이 환청처럼 철민 씨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콰직, 콰앙. 갈기갈기 찢겨 봉투에 담긴 진단서, 쓰레기 더미,
그리고 거대한 파쇄기의 입구. 철민 씨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기록을 찢어버리고 아이를 파쇄기 앞에 던진 것입니다. 그것은 유기가 아니라 완벽한 증거 인멸이자 살인 미수였습니다. 으, 철민 씨는 밥상을 내리치며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의 극심한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목을 쥐어짜며 피를 토하듯 내뱉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 기계에 갈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던 친모의 살해. 철민 씨는 세상 모르고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너무나 작고 가여운 생명. 철민 씨는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치는 창밖을 향해, 아니 저 멀리 따뜻한 방에 있을 비정한 어미를 향해 쇳소리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널 지킬게. 방바닥에는 테이프로 기워진 진단서가 흉터처럼 남은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고 철민 씨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크리스마스의 새벽,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하나로 묶였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눈부신 햇살이 방 안을 비췄지만 철민 씨의 눈은 핏발이 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일생일대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 이 끔찍한 진단서를 들이밀고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버린 아이, 게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아이는 차가운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야 할 아이의 운명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철민 씨를 두렵게 만든 것은 그 악마 같은 친모였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기계에 갈아버리려 했던 여자가 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금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아랫목에서 곤히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딸로 키운다. 그는 아기에게 은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혜은 빼어날 수,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은혜로운 생명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밥상 위에 놓인 저 진단서였습니다. 테이프로 누더기처럼 기워진 저 종이 쪼가리는 은수의 뿌리이자 훗날 친모의 죄를 단죄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함부로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끝장이었고 쥐가 들끓는 이 판잣집 어딘가에 대충 두었다가는 갉아먹히거나 습기에 썩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좁은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천장 틈새, 서랍장 뒤, 쌀독 안. 그 어디도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민 씨의 시선이 바닥에 꽂혔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의 방바닥을 책임지는 노란색 모노륨 장판. 한번 깔아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가장 은밀한 금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우선 복원된 진단서를 주방에서 쓰는 투명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공기를 완전히 빼내고 입구의 지퍼를 꼼꼼하게 잠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입구 부분을 다시 한번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혹시 모를 습기나 물난리에도 끄떡없도록 완벽하게 방수 밀봉을 한 것입니다.
준비를 마친 그는 방 한구석에 자리 잡은 거대한 작의 장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물상에서 얻어온 낡은 장롱이었지만 그 무게만큼은 엄청났기에 누구도 쉽게 옮길 수 없는 물건이었죠. 저 아래라면, 저 무거운 장롱이 짓누르고 있는 바닥이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철민 씨는 장롱을 밀기 위해 몸을 풀었습니다. 화상 입은 목 때문에 기합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흡! 단전에서 끌어올린 숨을 멈추고 어깨로 장롱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쇳덩이처럼 무거운 장롱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는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디디고 등과 어깨에 온 체중을 실어 다시 한번 힘을 썼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고 목에 핏줄이 지렁이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쇳소리 섞인 비명과 함께 장롱이 비명을 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이익 마이너스 바닥을 긁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장롱이 아주 조금씩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틈이 생기자 철민 씨는 땀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장롱이 있던 자리에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시멘트 바닥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한 냉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는 바닥 귀퉁이, 시멘트가 살짝 깨져서 움푹 파인 작은 홈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이 봉투를 숨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 같았습니다. 철민 씨는 그 홈에 지퍼백을 구겨지지 않게 평평하게 펴서 넣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은 진실의 증거. 그는 봉투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올 때까지 자고 있어. 언젠가 은수가 커서 자신의 뿌리를 찾을 때, 혹은 그 악마가 다시 나타났을 때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노란 장판을 덮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감쪽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시 장롱을 원위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밀어내는 것보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더 힘들었지만 철민 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면서까지 젖먹던 힘을 짜냈습니다. 크악, 으라차,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롱이 제자리를 찾으며 장판 밑의 비밀을 완벽하게 짓눌렀습니다. 철민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장롱의 등을 기대고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성대가 타는 듯이 아프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만은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꼬물거리는 은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비밀은 20년 동안 봉인될 것입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딸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거짓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봄날,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서울 홍대 거리, 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구분 등, 그리고 목에 두른 낡은 스카프, 60 후반이 된 철민 씨가 주섬주섬 보면대를 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철민 씨의 험악한 인상과 남루한 차림새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아저씨 뭐야? 노숙자 아냐? 냄새날 것 같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왔지만 철민 씨는 익숙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철민 씨의 곁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다가왔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청초한 외모는 주변을 압도했죠. 20살이 된 은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은수는 익숙하게 바이올린을 턱에 괴며 물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 철민 씨는 긴장된 목을 가다듬으며 힘겹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해. 은수가 활을 긋자 강렬하고 빠른 템포의 몬티의 차르다시 도입부가 홍대 거리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화려한 바이올린 선율이 이어지다가 곡이 절정으로 치닫는 빠른 박자 구간. 철민 씨가 고개를 까딱이며 자신의 숨소리로 리듬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크 마이너스, 크 마이너스, 쉥 마이너스 쉥. 처음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하며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철민 씨의 거친 쇳소리가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치 베이스 드럼처럼 곡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요. 흉측한 외모의 아빠와 천사 같은 딸. 세상에서 가장 이질적인 미녀와 야수가 만들어내는 절묘한 하모니에 사람들은 홀린 듯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연주가 끝나자 거리가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민 씨는 쏟아지는 환호가 낯설어 리어카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은수가 철민 씨의 거친 손을 잡아당겨 당당하게 옆에 세웠습니다. 제 매니저이자 저를 있게 해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예요. 그날 밤 좁은 방 안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컵라면 2개를 앞에 두고 철민 씨와 은수는 거리에서 번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을 세어보았습니다. 와, 아빠, 오늘 5만 원이나 벌었어. 대박이다. 그때였습니다. 은수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지원 모드가 쉴 새 없이 알림을 읽어댔습니다. 딩동. 조회수가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딩동. 아빠. 우리 영상이 알고리즘을 탔나 봐. 댓글 좀 봐. 난리가 났어. 아빠 숨소리가 너무 슬픈데 힙하다. 눈물 난다. 이게 찐사랑이지. 바이올린 켜는 분 연예인보다 예쁘다.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방송국 작가들에게서 섭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흉측한 모습이 딸의 앞길을 막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사람들이 욕해. 나가지 마. 은수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부끄러운 거 없어. 세상에 나가자, 아빠.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철민 씨는 결국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 두 사람이 섰습니다. 철민 씨의 흉터와 은수의 아름다운 미소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폐지 줍는 아빠와 기적의 맹인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화면은 서울 한남동 어느 고급 펜트하우스의 대형 TV 화면에도 잡히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채 TV를 보던 한 여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한민국 상위 1%만이 거주한다는 최고급 빌라의 거실에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흔드는 여자의 손길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국내 최고의 명문 음대 학장이자 각종 자선단체의 후원자로 존경받는 명사 40대 후반의 서인아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학장님, 요즘 유튜브에서 난리가 난 영상입니다.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섭외하면 이미지 홍보에 딱일 것 같습니다. 서인아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곁눈질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흉측한 화상 흉터를 가진 남자와 낡은 옷을 입은 맹인 여자가 보였습니다. 어머, 끔찍해라. 폐지 줍는 거지 아니니? 수준 떨어지게 이런 걸 왜 나한테 보여줘?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속 은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인아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은수의 얼굴. 그것은 서인아 자신이 수천만 원을 들여 성형수술로 뜯어고치기 전 욕망으로 가득 찼던 20대 시절의 원판 얼굴과 소름 돋게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화면 하단에 박힌 자막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시각장애 1급. 서인아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파쇄기에. 내가 분명히 파쇄기에 버렸는데.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영상을 되감기 했습니다. 그리고 은수의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목을 뒤덮은 끔찍한 화상 흉터, 그리고 기계음 같은 쇳소리. 서인아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 데이터가 빠르게 검색되었습니다. 눈보라치던 폐기물 처리장, 덜덜거리며 들어오던 낡은 트럭, 그리고 고물을 팔던 그 고물상 남자. 저놈이 주워갔어? 감히 내 쓰레기를 주워갔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검사라도 하게 된다면? 장애아 유기의 살인 미수까지. 지금 그녀가 누리고 있는 학장 자리, 남편의 막대한 재력, 고상한 명예가 한순간에 박살 날 것은 자명했습니다. 서인아는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우아한 명품을 걸친 현재의 자신이 있었지만 그 뒤로 갓난아기를 쓰레기 산에 던지던 과거의 추악한 그림자가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없애야 돼. 입을 막아야 돼. 하지만 이미 대중의 관심이 너무 컸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 철민의 흉측한 외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비틀어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 괴물처럼 생긴 놈이 천사 같은 애를 데리고 있으니 그림이 딱 나오잖아. 그녀는 즉시 변호사와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 속에 있는 저 남자에 대해 뒷조사하세요. 정과 기록, 병원 기록, 털어서 나오는 먼지 하나까지 싹 다 가져와요. 전화를 끄는 서인아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납치.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저 괴물이 훔쳐간 것이다. 멀쩡했던 내 딸을 납치해서 앵벌이를 시키려고 일부러 눈을 찔러 멀게 했다. 대중이 분노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소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표정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끼를 뿜어내던 눈에서 순식간에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 흐흑,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저 악마가 널. 소름 끼치는 이중성이었습니다. 연기를 마친 그녀는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애끓는 모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장님, 접니다. 제가 20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을 찾은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흉악범이 제 딸을 데리고 있어요. 우아한 가면을 쓴 악마가 가장 비열한 거짓말로 철민 씨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룬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팡, 파파팡, 팡.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사람. 바로 서인아였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명품과 우아한 화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화장기 하나 없는 수척한 얼굴로 등장해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비련의 어머니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음대 학장이 아닌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는 죄인된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대형 스크린의 사진 2장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왼쪽은 갓난아기 때의 은수 사진, 오른쪽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조작된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서인아는 합성된 사진을 가리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딸은 태어날 때 눈이 보석처럼 예쁜 아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의사들도 천사 같다고 칭찬했던 아이였죠.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그럼 지금 맹인인 건 선천적인 게 아니란 소리야? 기자들의 의심이 피어오를 때쯤 서인아는 준비해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유괴범이 제 딸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앵벌이를 시키려고 멀쩡한 아이의 눈을 일부러 찔러 멀게 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탄식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서인아는 틈을 주지 않고 스크린 화면을 바꿨습니다. 경찰서에서 찍힌 잔뜩 겁에 질려 인상을 쓰고 있는 철민 씨의 험악한 머그샷이었습니다. 저 남자를 보십시오. 끔찍한 화상 흉터, 섬뜩한 기계음 같은 목소리.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정가가 있는 전문 앵벌이 조직원입니다.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고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벌게 한 악마입니다. 서인아의 완벽한 거짓말은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기적의 아빠를 찬양하던 유튜브 여론은 순식간에 차가운 칼날로 변했습니다. 소름 돋는다. 우리가 저런 괴물한테 속은 거야? 멀쩡한 애 눈을 찔러 당장 사형시켜라. 스톡홀름 신드롬이네. 애가 불쌍해서 어떡해. 방송국들은 앞다퉈 유괴범 최철민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을 달아 특종을 보도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TV에 나와 철민 씨의 헌신적인 사랑을 철저한 가스라이팅과 세뇌라고 난도질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경찰청장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최철민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시각 세상이 자신을 악마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철민 씨의 판잣집. 좁은 방 안은 내일 있을 방송 출연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은수는 손으로 옷감을 만지작거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죠. 아빠, 우리 내일 방송국 가는 날이지? 나 이 옷 입을까? 아빠가 사준 원피스 입고 가면 예쁘겠지? 철민 씨는 딸의 들뜬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려다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점점 가까워지는 심상치 않은 사이렌 소리.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철민 씨의 가슴 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의 시선이 방구석 장판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칠흑 같던 집 밖이 경찰차들의 라이트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을 어지럽게 비췄습니다. 곧이어 확성기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최철민, 포위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당장 나와라. 공포에 질린 은수가 철민 씨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밖에 경찰 왔어? 철민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은수를 품에 와락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있어.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낡은 판잣집 문이 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경찰들의 검은 그림자가 거대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덮치기 직전 절망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낡은 판잣집의 나무 문짝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습니다. 먼지 구름이 일기도 전에 검은 제복을 입은 무장 경찰들이 좁은 방 안으로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최철민, 엎드려. 경찰들은 철민 씨를 마치 테러리스트나 흉악범 다루듯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철민 씨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딸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은수야. 하지만 경찰의 두꺼운 군화발이 철민 씨의 등을 짓밟았고 거친 손길이 그의 머리통을 차가운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조용히 해.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어디서 감히 입을 놀려? 아빠가 짐승처럼 제압당하는 소리를 들은 맹인 은수가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아,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래요? 이거 나요. 아빠 어디 있어? 경찰들은 은수를 학대 피해자라며 보호하려 했지만 은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빠가 있는 바닥 쪽으로 기어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들 사이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더니 고급 코트를 입은 서인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판잣집 특유의 곰팡내를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서인아는 바닥을 기고 있는 은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내 딸,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하지만 은수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와 역한 향수 냄새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누구세요? 저리 가요. 우리 아빠 어딨냐고. 서인아는 밀쳐지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를 의식한 듯 더욱 애절하게 연기했습니다. 세상에, 세뇌가 얼마나 심하게 됐으면. 불쌍한 내 새끼, 엄마도 못 알아보고. 그녀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고개를 숙여 바닥에 깔린 철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찰들과 기자들이 듣지 못하게 오직 철민 씨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감히 내 과거를 들고 나와? 넌 오늘부로 끝이야. 그 말을 들은 철민 씨의 눈이 분노로 뒤집혔습니다. 이 여자가 내 딸을 데려가면 은수는 죽는다. 그 생각 하나로 철민 씨는 짓눌린 몸을 일으키려 몸부림쳤습니다. 성대가 찢어질 듯한 쇳소리 포효가 터져 나오자 경찰들이 일제히 전기 충격기를 겨눴습니다. 서인아는 과장되게 놀란 척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저 사람 또 폭력 쓰려고 해요. 무서워. 퍽! 경찰봉이 철민 씨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철민 씨는 입안에 고인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쥐어짜듯 소리쳤습니다. 내 딸, 건들지 마. 하지만 그 처절한 외침은 카메라 기자들에게 흉악범의 최후 발악처럼 비칠 뿐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서인아는 기자들을 향해 울먹였습니다. 보세요. 저런 괴물이 제 딸을 20년 동안이나. 결국 철민 씨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컹. 그 소리는 철민 씨의 인생이 그리고 은수와의 행복이 끝장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인화의 건장한 수행원들이
은수를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빠, 아빠, 가지마. 딸의 절규가 멀어져 갔습니다. 철민 씨는 경찰차에 짐짝처럼 밀려 들어가면서도 시선은 끝까지 방구석에 깔린 누런 장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걸 은수한테 줘야 하는데. 저게 있어야 은수가 사는데. 경찰차가 떠나고 뜯겨나간 문짝과 어지러진 살림살이 위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정막만이 흐르는 텅 빈 방.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낡은 장판 밑에서 20년 묵은 진실만이 숨죽인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서인화의 저택. 은수는 낯선 방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방 안을 채우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은수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의 창살과 다름없었습니다. 밖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오히려 공포스럽게 느껴져 은수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끽. 방문이 열리고 서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우유와 알약이 담긴 은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 약 먹을 시간이다. 신경안정제야. 이걸 먹어야 내가 편안해져. 인화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진짜 엄마가 아픈 딸을 간호하듯 연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은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요. 안 먹어요. 아빠한테 보내줘요. 우리 아빠 어딨냐고요. 그 순간 인화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쟁반을 협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탁! 아빠라니. 그놈은 널 납치한 범죄자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넌 원래 눈이 보였다고. 서인화의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수는 부정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빠는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내 눈이 되어준 사람이라고요. 인화는 은수의 가녀린 어깨를 부서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놈이 널 때려서 시신경을 망가뜨렸어. 여기 봐, 의사소견서도 있어. 그놈이 널 이렇게 만든 악마라고. 물론 그 소견서는 돈으로 매수한 의사가 써준 가짜였습니다. 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따뜻하고 거친 아빠의 손길과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섬뜩한 말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인화는 혼란에 빠진 은수의 손에 억지로 약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잊어. 그 끔찍한 거지 소굴도 그 괴물 같은 놈도 싹 다 있는 거야. 알았니? 인화가 방문을 잠그고 나가자 은수는 쥐고 있던 약을 화분 흙 속에 몰래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빠, 제발 나 좀 데리러 와. 무서워. 화면이 바뀌어 차가운 공기만이 감도는 서울 구치소 접견실입니다. 수의를 입은 철민 씨는 불과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을 덮고 있던 스카프가 사라지자 화마가 핥히고 간 끔찍한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담당 검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최철민 씨, 그냥 인정하시죠? 증거가 명백하잖아. 애 눈 멀게 하고 앵벌이 시킨 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당신 아주 질 나쁜 인간이야. 검사는 철민 씨를 벌레 보듯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철민 씨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쇳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목소리도 안 나오면서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거야? 철민 씨는 투명한 아크릴 벽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진단서가 있어요. 애초에 안 보였어. 하지만 검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단서? 20년 전 기록? 우리가 병원 전산 다 뒤져봤는데 그런 기록 없던데요? 당신이 의사야? 왜 없는 병을 지어내? 서인아가 이미 병원장에게 손을 써 전산 데이터까지 말끔히 삭제해버린 뒤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은수가 선천적 맹인이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 철민 씨네 집 장판 밑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철민 씨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집에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성대가 망가진 목에서는 쉥 마이너스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못하는 양반이 변명은 증거 가져오세요, 증거.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있으면 믿어줄 테니까. 없잖아. 검사가 나가버리자 철민 씨는 투명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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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꺾여 끌려나가면서도 철민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증거는 바로 내 집, 그 낡은 장판 밑에 있는데, 지금 당장 가서 꺼내오면 되는데, 갈 수가 없는 현실이 그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 던져진 철민 씨는 시멘트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은수는 영영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구치소의 면회실. 철민 씨는 식음을 전폐해 며칠 사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딸에 대한 걱정으로 피가 말라버린 그의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죠. 그때 차가운 스피커에서 교도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30번 면회. 철민 씨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를 올 사람이 없는데 잘못 부른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나간 면회실,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 조끼를 입은 고물상 주인 박달구였습니다. 달구는 철민 씨의 몰골을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화상아,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콩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거친 욕설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며 사람 대접해주던 동생이었으니까요. 달구는 툴툴대면서도 유리벽에 바짝 붙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형님, 진짜 형님이 그런 거 아니지? 내가 형님 성격 아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양반이 애 눈을 찔러? 말도 안 되잖아. 철민 씨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구야, 말해봐. 목소리가 왜 이래? 아주 맛이 갔네, 갔어. 달구가 귀를 유리에 갖다 대자 철민 씨는 젖먹던 힘을 다해 성대를 긁어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진실은 묻힐 것입니다. 집에 가죠. 쇳소리가 섞여 발음이 뭉개졌지만 달구는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 뜯겨나간 판잣집? 거긴 왜? 경찰들이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던데. 철민 씨는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경찰도 그 악마 같은 여자도 절대 발견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장롱 밑. 철민 씨가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장롱? 그 무식하게 무거운 자개 장롱 말이야? 형님, 거기다 비상금이라도 숨겨놨어? 아니, 장판. 장판? 장판 밑에 뭐? 달구는 도통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민 씨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손가락으로
네모난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찢는 신용을 하고 아기를 안는 신용을 했습니다. 파쇄기와 아기. 달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네모난 거, 아기, 찢어진 거. 그때 철민 씨가 피를 토하듯 결정적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종이 진실. 순간 달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종이 진실? 형님. 혹시 형님이 범인 아니라는 증거 말하는 거야? 그게 장판 밑에 있다고? 철민 씨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고 애원했습니다. 찾아줘, 은수 살려줘. 그 처절한 눈빛에서 달구는 읽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목숨을 건 간절함이라는 것을요. 달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가서 그 장판 다 뜯어버릴 테니까 딱 기다려. 형님, 무죄 내가 밝힌다. 그때 면회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면회 끝났습니다. 달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면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형님, 조금만 버텨. 내가 금방 갔다 올게. 멀어지는 달구의 뒷모습을 보며 철민 씨는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다오. 20년 전 그날처럼 운명의 재판이 시작되기 고작 30분 전이었습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철민 씨의 판잣집 앞.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급정거했습니다. 헬멧도 벗지 못한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간 사람은 고물상 박달구였습니다. 형님, 제발, 제발 그 말이 진짜여야 해. 방 안은 폭격을 맞은 듯 난장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증거를 찾겠다며 세간살이를 모조리 뒤집어 놓은 탓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하지만 방 구석, 그 거대한 자개 장롱만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경찰들도 차마 옮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달구는 장롱 앞에 섰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장갑 낀 손으로 장롱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혼자 들기엔 턱없이 버거운 무게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으라차차. 달구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온몸에 체중을 실어 장롱을 옆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오래된 나무와 바닥이 마찰하며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롱이 겨우 10cm 움직였습니다. 달구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어깨를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조금만 더. 몇 번의 사투 끝에 겨우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틈이 생겼습니다. 장롱이 치워진 자리에는 20년 세월 동안 빛을 보지 못한 누런 장판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바닥에 쩍 눌어붙은 장판. 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장판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에라이. 있는 힘껏 잡아당기자 찌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장판이 뜯겨나갔습니다. 순간 확 풍겨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먼지 구름. 달구는 콜록거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아 드러난 것은 거무튀튀한 곰팡이 핀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시멘트 틈새에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지퍼백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달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찾았다. 진짜 있었어.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은 먼지 투성이었지만 철민 씨가 2중 3중으로 꼼꼼하게 밀봉해 둔 덕분에 내용물은 멀쩡했습니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누렇게 바랜 종이, 그리고 덕지덕지 붙은 테이프 자국이 보였습니다. 달구는 내용을 확인할 새도 없이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재판 시작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었습니다.
늦었다. 젠장. 달구는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릉, 부르릉. 법원으로 가는 도로는 꽉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달구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인도로 좁은 골목길로 요리조리 차들을 피해 질주했습니다. 헬멧 안에서 달구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사람 목숨이 달렸어. 비켜. 저 멀리 법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던지듯 세워두고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검색대 청원 경찰이 앞을 막아서자 달구는 품 안의 봉투를 높이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증거 가져왔다고. 비키쇼. 그는 재지하는 손길들을 뿌리치고 법정 복도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진실이 지금 막 법정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세기의 재판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지만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철민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체념의 상태. 쇳소리 나는 목마저 굳게 닫혀버린 그의 모습은 세상이 규정한 흉악범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증인석에 앉은 서인아는 완벽했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정장, 적당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가련한 표정까지. 그녀는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딸을 납치했을 당시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서인아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톡톡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나 건강했습니다. 눈도 크고 맑은 보석처럼 예쁜 아이였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들 천사 같다고 했는걸요.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예쁜 애를 눈을 멀게 해?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사형시켜야 돼. 저런 놈은.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철민 씨의 등에 꽂혔습니다. 검사는 기세를 몰아 서인아를 다그쳤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아이를 데려간 후 고의로 장애를 입혔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앵벌이를 시키려고 일부러 그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서인아가 오열하자 철민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옆에 앉은 국선 변호사가 귀찮다는 듯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난동 피우면 형량만 늘어납니다. 변호사조차 그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종 구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최철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무기징역. 그 네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서인아는 손수건 뒤로 가려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끝났어. 넌 감옥에서 썩어. 난 영원히 우아한 학장으로 남을 거고.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고를 내리기 위해 판결문을 정리하는 찰나 방청석 맨 앞줄에 있던 은수가 울부짖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판사님 제발요.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은수를 제지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거짓이 진실을 완전히 덮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법정의 육중한 뒷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뒤로 쏠렸습니다. 그곳엔 땀범벅이 되어 숨을 헐떡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의 박달구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재판 중에 뭐 하는 짓입니까? 판사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달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비닐봉투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판사님, 증거 왔습니다. 여기 증거가 왔다고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인화의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달구는 경위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피고인석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거 피고인이 20년 전 폐기물 처리장에서 주워온 겁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뭐요? 폐기물 처리장? 형님네 집 장판 밑에 20년 동안 묻어둔 이 아이의 진짜 기록이란 말입니다. 철민 씨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달구를 올려다보며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달구야 달구는 곧장 법대 앞으로 달려나가 품에 안고 있던 그 먼지 묻은 비닐봉투를 판사의 깨끗한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판사님, 제발 이걸 좀 봐주이소. 이게 진짜입니다. 20년 묵은 먼지가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법정에 드디어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 도착했습니다. 박달구 씨가 판사의 깨끗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은 먼지투성이 비닐봉투. 그 낡은 물건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정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봉투에 손을 댔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굳게 닫혀있던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봉투가 열리자마자 20년 동안 장판 및 어둠 속에 갇혀있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이 너무나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종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누더기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A4 용지는 수십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투명 박스 테이프가 꼼꼼하게 아주 필사적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종이 전체가 테이프로 코팅되다시피 해서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그 문서. 누군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밤을 새워 이 조각들을 맞췄을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문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판사의 표정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판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기에게 손짓했습니다. 이거 당장 실물 화상기에 띄우세요. 이 법정에 있는 모두가 봐야 합니다. 잠시 후 법정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그 누더기 문서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선명한 그 종이를 본 방청객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서 상단에 적힌 날짜는 2005년 12월 24일. 바로 서인화가 아이를 유괴당했다고 주장한 그날이었습니다. 발행기관은 대학병원 산부인과.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산모의 이름은 너무나 선명한 세 글자 서인화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진짜 충격에 빠뜨린 건 그 아래 적힌 진단명이었습니다. 진단명 선천성 무항구증 및 시각 장애 1급 판정. 순간 법정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뭐야? 선천성?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다는 거야?
멀쩡한 내 눈을 찔렀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멍하니 있던 국선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아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변호사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판사님, 보십시오. 이 진단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멀쩡한 아이를 납치해 눈을 찔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증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서인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게 왜 저기에?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종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기갈기 찢겨 있던 걸 피고인이 테이프로 하나하나 이어붙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찢었다고? 그럼 엄마가 진단서를 찢어서 버린 거야? 세상에, 자기 자식 장애 진단서를 찢어버려? 변호사가 서인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괴범이 왜 아이의 장애 진단서를 20년 동안이나 보관합니까? 그것도 누군가 찢어버린 쓰레기를 밤새 테이프로 붙여서 복원해 놓겠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건 피고인이 아이를 훔친 게 아니라 누군가 비정한 마음으로 버린 아이와 갈기갈기 찢어버린 증거를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철민 씨를 범죄자 취급하던 검사조차 당황하여 서인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증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 문서, 증인이 발급받은 거 맞습니까? 스크린 속 테이프 사이로 보이는 서인화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철민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기록을 맞추던 그 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장판 밑에 묻어두었던 그 진심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서인화를 매섭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증인, 대답하세요. 이 문서는 증인이 발급받고 증인이 훼손한 것이 맞습니까? 위증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의 모든 공기가 증인석에 앉은 서인화에게로 쏠렸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입만을 주시하는 그 숨막히는 순간 서인화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20년 전에 그날 밤 끔찍한 굉음을 내던 파쇄기, 코를 찌르던 쓰레기 악취,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발겼던 그 종이 조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덜덜 떨리는 입술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분명히. 판사가 법봉을 쥐고 매섭게 호통쳤습니다. 증인, 대답하세요. 본인이 훼손한 게 맞습니까? 극한의 공포와 당혹감에 이성이 끊어진 서인화가 비명을 지르듯 내뱉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찢어서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분명히 갈려나갔어야 한다고. 순간 법정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버렸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인화는 아차 싶어 황급히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자폭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난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사람이 아니네.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버린다. 자기 딸을 쓰레기장에 버려. 그래 놓고 학장 행세를 해.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들으셨습니까? 증인이 본인 입으로 인정했습니다. 찢어서 버렸다고요. 그것도 그냥 쓰레기장이 아니라 들어가면 형체도 남지 않는 폐기물 처리장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최철민 씨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목숨 걸고 구해낸 생명의 은인입니다. 서인아는 뒷걸음질 치다 증인석 의자에 걸려 볼품없이 넘어졌습니다. 우아했던 음대 학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바닥을 기는 추악한 짐승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방청석 맨 앞줄에 있던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내 엄마 아니야. 당신이 날 버린 거야. 아빠가 아니라 당신이. 검사조차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히 대한민국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서인아를 위증죄 및 무고죄, 그리고 아동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를 요청합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철민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법정 경위는 지금 당장 서인아를 현행범으로 구속하십시오. 경위들이 달려들어 바닥에 주저앉은 서인아의 팔을 꺾어 올렸습니다. 철컹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모함이야. 변호사 불러. 그녀는 발악하며 끌려나갔지만 그 뒷모습은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하는 추잡한 퇴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관이 떨리는 손으로 철민 씨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찰칵 자유가 된 손. 철민 씨는 퉁퉁 부은 손목을 문지를 새도 없이 고개를 들어 은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가 더듬거리며 울타리를 넘어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철민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절규하듯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수야. 은수는 허공을 휘저어 아빠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철민 씨는 딸의 손을 자신의 젖은 볼에 갖다 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버렸다는 기억, 그 아픈 기억 주기 싫어서 숨겼다.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는지,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는지, 왜 벙어리 냉가슴 알 듯 그 긴 세월을 침묵했는지 모든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유괴범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바보 같은 아버지의 사랑. 은수는 철민 씨의 목을 와락 끌어안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철민 씨의 낡은 수위가 딸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나 살린 거야. 아빠가 내 진짜 아빠야. 고마워. 나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빠. 방청객들도 취재하던 기자들도 심지어 무뚝뚝하게 서 있던 교도관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박달구가 콧물을 훌쩍거리며 코를 풀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제 됐어. 누명 벗었으니까 집에 가자.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 눈물바다가 된 법정, 그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서져라 안고 있는 부녀의 위로 따스한 햇살 한 줌이 내려앉으며 길었던 비극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른 늦가을의 어느 날, 사건의 무대였던 황량한 재개발 구역은 이제 문화예술마을로 지정되어
철거 대신 보존과 상생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쓰러져가던 철민 씨의 판잣집도 리모델링을 거쳐 작지만 아담하고 예쁜 목조주택으로 다시 태어났죠. 햇살이 내리쬐는 대문 앞에는 최철민 앤드 최은수라고 적힌 나무 문패가 반짝이며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완벽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방 안에서 철민 씨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투박한 손이라 매끄러운 넥타이를 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자꾸 돌아가나? 철민 씨가 끙끙대고 있을 때 은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줄게. 은수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섬세한 손끝으로 아빠의 목을 더듬어 넥타이의 매듭을 능숙하게 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철민 씨의 얼굴은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는 그대로였지만 늘 그를 짓누르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눈빛은 호수처럼 온화해졌습니다. 그때 켜놓은 TV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동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복역 중인 전 음대 학장 서인아 씨가 옥중에서. 은수는 뉴스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렸습니다.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관심 없어. 우린 우리 인생 살면 돼. 그렇지, 아빠. 은수는 서인아 측이 형량을 줄여보겠다며 보내온 거액의 피해 보상금과 합의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시각장애 아동돕기 재단에 기부해버렸죠. 처음에 철민 씨는 너 맛있는 거나 사 먹지 라며 아까워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딸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오늘은 철민 씨네 집들이 겸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 자선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예전엔 철민 씨를 괴물이라 부르며 피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양손 가득 떡과 과일을 싸들고 찾아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회자는 역시나 박달구였습니다. 터질 듯 꽉 끼는 양복을 입고 등장한 달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자,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동네의 자랑, 기적의 부녀가 드디어 무대에 오릅니다. 맨 앞줄에는 1년 전 철민 씨를 보고 도망쳤던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얌전하게 앉아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마이너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 철민 씨와 은수가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은수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명해진 뒤 좋은 악기를 후원하겠다는 제의도 많았지만 은수는 아빠가 고물상에서 주어와 본드로 붙여준 이 악기가 세상에서 제일 소리가 좋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철민 씨는 지휘자처럼 은수의 바로 옆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리어카 뒤에 숨어서 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당당히 딸의 옆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자 바람소리와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철민 씨는 은수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이너스. 그 거칠고 투박한 숨소리가 시작 신호가 되었습니다. 은수가 화를 긋자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낡은 현에서 나온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풍성한 울림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박자에 맞춰 낮게 쇳소리 허밍을 넣었습니다. 한때는 흉측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쇳소리가 바이올린의 선율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묵직한 베이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치유의 소리로 승화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연주하는 딸을 바라보는 철민 씨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웠습니다. 은수야, 사람들은 널 쓰레기라고 버렸지만 너는 나에게 꽃이었다. 척박한 내 인생에 날아와준 나비였고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고맙다. 냄새나는 내 품에 안겨줘서, 나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사랑한다, 내 딸. 연주가 절정에 달하고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는 부녀의 모습 위로 따사로운 늦가을의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쇳소리 뒤에 숨겨진 철민 아빠의 뜨거운 사랑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매서워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상처 입은 마음을 테이프처럼 붙여드리고 지친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고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줄 따뜻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